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거둘 별도의 정부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서 관세와 수입세 등을 징수할 대외 수입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과 교육에서 돈을 벌어가는 나라들이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발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주문량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블랙웰이 칩 연결 방식에 오류가 생겨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객은 주문을 연기하거나 엔비디아 구형 AI 칩인 호퍼 구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과 여의도의 아파트 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살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 47만 3천 명 감소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최강의 고용 한파, 어느 업종과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는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특히 매서운데요. 지난해 12월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 2천 명 줄었고 실업률은 3.8%로 뛰었습니다. 고용 한파 올해는 얼마나 더 심각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보겠습니다. 양주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같이 쌀쌀한 날 지금 고용 동향 숫자도 정말 좋지 않게 나왔어요. 작년 12월 고용 동향인데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서 5만 2천 명 줄었네요. 이주희 교수님, 이 동향을 보니까 이렇게 취업자가 감소한 경우가 좀 있었나요? 예, 감소한 경우는 뭐 있었지만, 네. IMF라든지, 네. 뭐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쪽에 많았지만, 특히 이번 사태는 그런 이슈 없이 나빠졌다는 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그런 큰 이슈 없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저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의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상용직이나 임시직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용직, 특고,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15시간도 일 못한 사람들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한 달도 안 됐는데 증가폭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증가폭. 뭐 2021년 12월에는 한 43만 명이 증가했고 22년, 23년에도 한 30만 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2024년에는 15만 9천 명으로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이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국내 노동자는 더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E9하고 H2,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이제 자유동포 방문 취업 비자 가진 분들이 이게 당연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외국 인력 도입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만 7천 명이 증가했으니까 실제로 증가한 수는 한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총수가 이제 가입자 중에서는 2만 6천 명이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8,000명이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음식 숙박업처럼 좀 저임금 쪽이고 뭐 정보통신업 같은 건 12월에 떨어졌습니다. 예. 저는 세대별 격차도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전체 노동자 대상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예. 고용조원 TV가 아니고요. 네. 이 취업자가 29세 미만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21만 7천 명까지. 뭐 30대 조금 증가하고 40대에서 다시 감소했는데 네.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16만 2천 명이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로는 취업자 수로는 예. 네. 근데 고용률은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취업률은 늘었는데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고용률 이건 생산 가능 인구가 이 연령대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 때문에 예, 그래서 취업자는 늘었지만 예, 충분히 이 취업자 수로도 소화가 안 됐다는 뜻이고 그러네요. 그 실업자 수도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고용률이 이렇게 고용자 취업자 수가 많다는 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 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나타내는 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 하나를 강조하셨고 또 60대 고용 이번 취업자 수가 좀 많이 늘었는데 60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제 취업자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60대 이상을만 따로 본다면 취업자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떨어졌다. 그만큼 인구가 고령화 현상을 그렇죠. 반영하고 있다는 걸 취업자가 16만 명 늘었는데 실업자는 17만 명. 그러니까요. 그런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된다. 양주석 교수님께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보험 통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주희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취업자 수가 5만 2천 명 줄었잖아요. 예. 자, 어느 분야, 어느 업종에서 이렇게 타격이 큰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든 산업이 이제 건설업. 건설. 건설업은 지금 뭐 금년 내내 동안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뭐 PF 금융 같은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으니까요. 겨울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뭐 과거 12월에 비해서는 숫자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일자리가 떨어진 산업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금년 대체로 본다면은 제조업의 일자리 숫자는 늘었었거든요. 수출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제조업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 글쎄요, 우리가 지금 12월 고용 추세를 봤을 때 걱정했던 것은 이 계엄령 때문에 그 수요가 타격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수 부진 때문에. 네, 내수 부진 때문에요. 그러면 처음 타격을 받는 것은 아마도 서비스업이 처음 타격을 받았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일자리가 없어진 그 분야는 도매 소매업이긴 한데 제조업이 좀 더 많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야, 건설, 제조, 도소매인데 건설은 워낙 건설이 부진해서 줄었다는 이해가 가고 도소매 이해가 가는데 제조업 부진은 그렇지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걱정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수출 기세가 조금 꺾이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고 내년에 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올해, 지금서부터 조금씩 조절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좀 있고 예. 하여튼 제조업이 이렇게 빠지는 것은 계엄령에 따른 어떤 그 리스크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나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네, 더 우려할 만한 거네요. 비상계엄이라는 탄핵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요즘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다 미국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 관련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은 수요가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2008년 이후서부터 그걸 확실히 깨달았는데 금리가 낮아도 수요가 보이지 않으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일자리도 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내수도 부진하고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제조업, 서비스업 다 좀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지금 여기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희 교수님 이번 12월 고용 동향 그리고 전체로 2024년 고용 동향을 이렇게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좀 더 주목한 거, 뭐 연령별 취업자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업자라든지 실업자 수, 실업률 등의 그 변화에 좀 주목한 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줄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시각을 바꿔서 아까 그 구조적인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도대체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예, 취업 그러니까 취업돼 있는 사람들은 예, 어떤 예를 들어서 네. 건설업이 아까 큰 문제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작년 여름쯤에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예. 건설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51.8세입니다. 그러니까 50대가 34.4%, 60대가 33.5%, 그러니까 5, 60대가 70% 전후인 거예요. 네, 건설 현장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2년 전보다도 더 빨리 늙었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됐습니다. 40대는 18.1%, 30대 8.9%, 20대 이한 5%에 불과하고 네. 이 원인은 여기 평균 연봉이 3,592만 원이었고요. 건설업에 내국인 기능 인력 비율이 66.3%, 조선족 동포 노동자가 16.5%, 기타 외국인이 17.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를 볼 때 내국인 말고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국인 노동자의 그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게 더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심각한 현상을 뭐 사업이 더 커지거나 더 이익을 많이 내서 급여를 좀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건설업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건설업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건설업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단계 하청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처음 공사비가 내려올수록 다 줄어들어가지고 노동자한테 갈 임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 강국이었고 저는 건설업은 앞으로도 더 부흥해야 된다고 믿는데 임금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내국인 노동자가 다 빠져나가고 이게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을 수입하겠다 쪽에 지금 방점을 두고 고용 정책을 펴왔죠.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네. 더 늘리겠다. 외국인 지금 근로자가 워낙 부족한 곳이 많으니까 한국 내국인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잠깐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기왕에 말한 김에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아까 건설업도 그렇지만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인건비가 낮으니까 더 쓸 텐데. 뭐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그 이상한 그 균형에 빠진 것 같아요. 이상한 균형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왜 건설업체 그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으냐? 지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면은 뭐 어떤 그 기능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기능 없으신 분들이 좀 있고 기술이 없는 분들. 기술 그리고 또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 나이가 너무 좀 많으시면은 그 회사 같은 데서 그 인건비를 너무 많이 내야 된다고 해서 또 고용을 안 하고 거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건설업체 많이 가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건설업체에 들어가면은 요것은 그 우리나라의 소위 그냥 그 이종 노동시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건설업체 들어가면 난 평생 동안 그 낮은 임금을 받고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 좋은 일자리하고 나쁜 일자리 평균 소득을 비교하면은 2배예요. 배 이상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좋은 일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거기서 확실히 실패해야 좀 나쁜 일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뭐 나쁜 일자리들로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쁜 일자리 가는 것보다는 1, 2년 동안 또는 3, 4년 동안 계속 좋은 일자리를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평생 소득이 2배 난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우리나라 같이 일단 한번 나쁜 일자리로 이제 들어가면은 다시 좋은 일자리로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그 소위 그 나쁜 일자리 사업에 본다면은 계속 그 노동자들이 부족한 거죠. 지금 기왕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넘죠?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 문제랑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청년층 문제입니다. 청년들. 청년층 쉬었다. 그 쉬었음 이 40만 명이 넘는. 이번 12월에도 그런가요?
예. 그냥 쉬었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쉴 수도 있죠. 뭐 공부를 하거나 그게 아닌 그냥 쉬었답니다. 그냥 쉬었다. 그러니까 뭐 육아, 가사, 학업, 질병, 고령 이런 이유가 아닌 그냥 쉬었다. 이게 이제 니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실제 교육, 고용,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20대 후반에 지금 총 쉬었음 인구가 그러니까 40만 명 중에 20대 후반이 그 반 정도 차지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취준생이 40만 명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예. 그리고 취준생들이 취업에 쓰는 기간이 한 1년도 넘고요, 지금. 그러니까 실업자도 지금 21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청년의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들은 쉬었으므로 놔두고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야 되느냐? 이 문제랑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통계청 2024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했는데 예. 그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65.7%.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그냥 그만둔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 불만족이고요. 네. 이게 2011년하고 2021년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청년 일자리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 가능한 일자리가 거의 10여 년 전에는 2011년에는 62.6%였는데 2021년에는 54.3%였고요. 대신 1년 이하 계약 일자리는 21%에서 31%로 증가했습니다. 참 청년들 암울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바로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가 없고 예. 쉬었고 쉬고 실업자 많고 취준에 너무 많은 시간이 시간을 들고 예.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자리가 필요한 직종은 있으니까 그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싼 임금으로 일단 예. 메우는 거고. 저임금 경제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저임금 경제. 예, 네. 청년층은 대부분 대졸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힘하고 예. 험한 일들을 하는데 연봉 3,500에 변화도 별로 없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그 중소기업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그 매출액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뭐 지금 건설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그렇게 그 매출액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 그 시장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뭐 설도 있고 또 그 우리나라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설도 뭐 여러 가지고 아마 복합적인 이유겠지만은 예.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성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전에는 예.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죠. 예, 그러네요. 임금을 올려주고 싶겠지만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싼 임금을 제시하고 그곳을 마다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이상한 함정이 지금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취업자 상황도 12월에 아주 안 좋지만 이미 취업을 하지 못한 거나 또는 취업을 해다 실업자가 된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신청 작년 12월에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업급여 신청 추세가 이주희 교수님? 예, 그 전년 동월 대비 예. 그러니까 그 2023년 대비 그 8천 명 증가해서 10만 명이 넘었고요. 예. 이게 신규 구인하는 회사는 총 16만 개. 예. 이게 전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대비 3.8만 명 감소한 겁니다. 구인은 줄었고요. 구직은 거의 40만 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 12월, 그러니까 23년 12월 대비 4.1만 명이 증가한 거여서 그러니까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 그러니까 한 명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지금 일자리는 0.4개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0.4개. 예. 이게 전년 동월 대비 계속 하락했고 예. 앞으로도 이렇게 되리라고 지금 보여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 12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3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제 12월 취업사가 이렇게 준 것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올해 1, 2월 이 신규 실업수당 건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지금 당장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추세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뭐 중기, 장기, 단기 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치적 그 혼란이
모든 내수 그 투자 그런데 모든 걸 다 삼켜버렸습니다. 삼켜버렸는데 그게 지금 조기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최소한도 한 3, 4개월은 계속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중기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어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관세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갈수록 오히려 또 인플레이션 문제, 국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리가 별로 내려오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첩첩산중이네요. 예.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어차피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까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잠재 성장률이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여유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다 겹쳐가지고 하나만 풀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적 불확실성에다가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금리도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 채용을 늘리지 못할 것 같아요. 중견기업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요. 10곳에서 4곳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채용 계획 확실히 이렇게 지금 세울 형편이 안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중견기업이라는 게 이제 중소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 자산 규모가 5천억에서 5조 원 사이. 그러니까 대기업보다는 낮지만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발전 전망이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세운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규모를 감소하겠다는 기업이 전체 채용 기업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었고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그보다 못 미치는 한 21%,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7월보다도 9.7% 낮은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쇄 작용으로 고용에 나쁜 영향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한마디만 좀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문제는 단기, 중기 문제로 지금 경기가 나쁠 것 같으니까 고용 못하는 것도 맞는데 또 장기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커지면 대기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많을 거라고 해가지고 규제가 많을 거라고. 이 규제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조건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일부러 또 안 키우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 중견기업도 있어요. 경영자들이. 대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규제를 문제들이 더 악화되고 그다음에 또 받는 혜택들도 또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 문제가 다 지금 겹쳤다고 얘기하는데 요게 풀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으로 좀 되고 싶어서 기업을 키우고 싶어하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규제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린다 그런 염려를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또 우리나라의 기업 크기를 봤을 때는 노동자 숫자하고 매출액입니다. 기업 규모를 가르는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이 고용을 하면은 대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제도적인 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중견기업도 그 채용 규모가 있는 곳이 고작 4곳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4곳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이제 공공기관들이 그나마 조금 채용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도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올해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채용 조금 정부가 늘리기로 했습니까? 아니요.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요. 2만 4천 명 신규 채용 그리고 한 2만여 명의 인턴을 채용해서 그중에 한 4천 명은 채용형 인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채용 시 고졸 비율도 늘리고 기관들 신규 채용 노력할 때 경영평가 반영 이 정도 얘기가 있는데 이게 청년 실업 규모와 비교해서 2만 4천 명이라는 거는 거의 바닷물에 떨어진 한 방울의 빗줄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제 학생들 경험을 얘기하면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공공 쪽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직장 안정성은 계속 있을지 몰라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임금을 계속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올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차라리 좀 다른 데 가겠다. 아니면은
공공기업보다는 뭐 아까 저 좀 뭐 차라리 쉬는 게 낫겠다고 그런 학생들이 그래요? 좀 뭐 많아지는 것 같고요. 아니, 이거 공공기관이 그래도 아까 직장 안정성도 있고 뭔가 나름 괜찮은 직장 같은데 그런 데는 가려고 하는 애들이 또 늘어날 것 같은데 저 의외네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가려면은 대기업을 가겠다, 대기업. 아니면은 금융 쪽으로 가겠다. 그런 금융회사들. 학생들이 상대적으로는 거긴 떨어지지 않았으니 거기선 그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공공 쪽에서는 뭐 계속 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민간 회사들이 더 바람직한 일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공공보다는 저 좀 민간 기업들의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거에 저 그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가지고선 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자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은 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을 고용한 다음에 고용은 특히 공공 쪽에서는 이게 장기적인 그 한번 문제거든요. 채용하면 한번 자를 수가 채용하면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좀 나중에 가서 예산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네요. 학생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 채용 인력을 늘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튼 대학문을 나서는 젊은이들 아마 오늘 고용 한파 소식 들었으면 앞이 캄캄할 텐데. 네, 잠깐 말씀. 예, 저는 그 잠깐은 아니고 네. 이 젊은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지. 젊은이들에 대한 대책? 예, 네. 대책이요. 네, 대책. 네, 예. 네. 그 이게 이걸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즉각적인 실물 경제 상황이나 네. 그 사람 숫자에 매몰돼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동화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 장년층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했잖아요. 내 일자리가 이제 뭐 로봇으로 대체되겠다. 근데 이걸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테크노 스트레스를 예. 젊은 층들이 느끼고 실제로 있다. 구인 그 취업 준비에 요새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쉬었음 음. 보다 중상위 소득층 청년보다 하층, 중하층, 하층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직업을 구하기를 심지어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테크노 크고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구나. 네. 그리고 지금 청년을 위한 대책이 왜냐하면 청년은 고용보험에 들어가려면 일단 구직 아니 이게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중위임금 60% 미만이 돼야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받습니다. 이게 네. 너무 적고요. 우리가 이런 걸 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직 기간 동안에 이런 지원을 받아야 조금 더 자기랑 잘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구인을 하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비용이거든요.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무슨 교육 훈련 제도가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이런 고용 안정 서비스 같은 걸 모두 다 적극적 고용 시장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GDP 대비 굉장히 덜 씁니다. 이제 많이 쓰는 나라는 2%까지 써요. 이건 굉장히 선진국인데 네. 0.68, 67% 정도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고 보통 고령자 대상인데 이건 우리가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고용 안정 서비스는 0.07, 뭐 교육 훈련은 0.0. 그러니까 거의 쓰지 않아서 별로 제대로 실효성 있는 그 청년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예. 또 다른 차원에서는 자동화 속도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막 저임금 일자리가 막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 숙박업이 12월 달에 좀 늘었잖아요. 여기는 저임금이어서 자동화할 인센티브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갈 만한 일자리가 굉장히 빨리 자동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자동화가 되는 속도보다 이거를 좀 줄여서 자동화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있으니까 이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층 취업 대책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한번 이런 고용 한파를 이길 수 있는 대책, 정부가 하든지 기업이 하든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까지 봐서는 투자하고 고용은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돼야지 늡니다. 경기 회복. 우리가 2008년서부터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금리를 굉장히 낮게 매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는데도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하느냐? 수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요를 창출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지난 정권에는 뭐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고 해봤지만은 성장이 없으면은 그것도 지지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성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느냐 그게 지금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구조 조정을 한다면은 최소한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고용이 내려갈 수가 있고 또 그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무서워서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자꾸만 돈만 던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법이 좀 쉽지 않네요. 두 분이 그 대책을 얘기했습니다만 고용 한파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대책은 마땅치 않다. 이주 교수님 몇 가지 안건을 내주셨습니다. 네, 12월 고용 한파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한국금거래소에서 금 3.75g 한 돈을 사려면 53만 5천 원을 줘야 합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 값은 가공비를 포함해서 60만 원을 훌쩍 넘었죠. 금값은 지난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온스당 2,700달러에 근접한 국제 금값은 올해 3,0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하지만 월가의 일부 투자은행 금값 전망치를 낮췄다고 합니다. 올해 금값 전망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래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말 금값 많이 올랐어요. 네. 달러 값과 뭐 보통 반대로 움직인다는데 달러 강세일 때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조금 주춤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랑 금이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데 달러가 강한데도 왜 금은 더 강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 강합니까? 왜 도대체? 그럴 것 같으세요? 뭐 불안하니까 저쪽 네. 유럽에서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있으니까 또 트럼프 맞습니다. 뭐 이런 네, 행정이 그렇죠.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 변동성도 있는데요. 이 금이라는 게 소위 무수익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나 배당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가 있으면 배당이 나오는 주식도 살 수가 있고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금이라는 게 이 한 가지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리스크에 대항하는 안전자산으로의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결국 이게 종이화폐인데요. 네. 돈 값을 가치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달러로 대표되는 이 미국이 작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는 미국 지금 너무 좋은데 네. 내년에도 좋을까? 그 이후에는 좋을까? 이 우려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해소된 게 트럼프 당선 이후라고는 하지만 예. 그 이전까지 남아있던 우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달러가 다른 통화보다 강한 건 맞는데 금이 그걸 치고 올라가서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게 네. 작년의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제 금값 기준으로 네. 온스당 2,7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 3,000달러를 넘을 거다. 올해도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압도적인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예. 작년 말에 올해는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3,000불을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 근거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게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예. 이 공약이 과연 글로벌리 리스크를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에 따른 안전자산, 피나처로서의 금이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은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무역 정책을 쓰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무역 분쟁으로 이게 결국에는 뭐 지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글로벌 리스크를 옮길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한 투자은행은 이 전망을 조금 하향 전망을 냈습니다. 전망치를 예, 조금 하향 수정을 했는데요. 어느 곳이요? 그 근거로 보면은 그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냈는데요. 골드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네. 그런데 이제 낮췄어요? 골드를 조금 낮춰서 했는데요. 그 근거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네, 좀 고용이 생각보다 세게 미국 나오면서 고용이 워낙 좋으니까. 다시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것 같다. 네. 이에 따라서 금의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리가 늦춰지니까 금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면 금값 예. 상승률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3,000달러가 도달하는 시점을 좀 뒤로 봤어요. 맞습니다. 2026년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런 거를 보시면 올해 금값 어떻게 될까요를 할 때 딱 수치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글로벌 분쟁과 리스크,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성장. 네. 이게 금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강하게 나오느냐 이게 향후 금값에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세 가지 지역 분쟁,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성장, 따른 달러 강세인데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값이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오름세는 그러면 추세는 갈 수는 있겠는데 올해도 상승 탄력은 작년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중간중간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 최근에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이 가격 상승의 방향성을 기대하고 하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이런 위험이나 어떤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안전자산으로서 투자를 꾸준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정학적 불안도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네, 했거든요. 선언을 했죠. 만약에 종식되면 지정학적 불안이 조금 위기가 내려갈 확 수 가라앉을 것 있습니다. 같은데. 실제로 오늘 새벽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어떻게 보면 좀 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 이런 분쟁의 해결은 금값에는 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인 분쟁만 분쟁은 아닙니다. 무역 분쟁도 동일하게 글로벌 그러니까요.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한 가지 공식만 대입을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기가 좀 진정되더라도 이미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무역 갈등은 좀 고조될 위험성이 있으며 그것도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봐야 되겠다. 이 금값을 끌어올린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이렇게 계속 사들였다. 네. 특히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사들이다가 좀 주춤했다는데 최근 뭐 다시 사들입니까? 그런 뉴스가 최근에 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사실 어제 오늘만 금을 산 건 아닙니다. 네. 계속 사왔는데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니까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금을 사냐가 아니라 네.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을 사냐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어느 나라? 같습니다. 예. 그 금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내는 곳 중에 세계 금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도에 금을 가장 많이 산 곳은 예.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예, 튀르키예가 많이 샀고 예. 2023년에는 말씀하신 중국, 이어서 폴란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터키가 금을 많이 산다고 하니까 좀 의외일 것 의외네요. 같은데요. 예. 터키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47.5% 정도 되는데요. 네.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50% 가까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바꿔 말하면 이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국의 화폐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 이 약한 화폐 가치를 실물 화폐인 금으로 이거를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통화 가치를 해지하는 수요가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예. 폴란드 또한 현재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그 분쟁 지역이 굉장히 좀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 해지로서의 금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여실하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튀르키예
네. 폴란드 의외의 금 중앙은행들이 금사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중국중앙은행은 뭐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 달러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도 네. 있고 동일하게 이런 화폐 가치를 금이라는 실물 화폐로 좀 해지를 하려는 그런 수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것도 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 것도 공통적으로 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좀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위험에 대한 대비 자산, 인플레이션이나 종이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대비 자산을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를 할 때 좀 고려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저희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 지금 사야 되나 너무 오른 게 아니냐 약간 고개를 갸웃한 주저되죠.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올해 이제 금값이 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하시면서 미국 경제, 미국 달러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미국 금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조금 뭐 인하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 빨리 내릴 것 같지 않다고 지금 네. 그래요. 그 이것과 네. 금값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속도나 네. 정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많을 것 같지 않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데요. 예. 사실 금리 인하는 금 가격에는 좋은 요소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이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 자산의 매력도가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이거보다도 향후에 금 가격의 추이를 보실 때는 예.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장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말씀드릴 거는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의 이 금으로 대비를 하시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원화 네. 가치로 금에 대비한다는 것은? 아까 튀르키예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요. 튀르키예가 낮아지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금으로 해지한 것처럼 최근에 원달러 환율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1,460원, 네. 70원. 이게 바꿔 말하면 달러에 비해서 한국의 자산이 혹은 한국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럴 때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금을 일부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서 좀 어떤 해지라고 합니다. 이걸 네. 대비를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을 포트폴리오,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좀 얼마나 포트폴리오에 삼아야 될까? 네. 그리고 뭐 이제 투자 성향이라든지 나이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가 네,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것 많이 같은데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투자라는 게 정답은 없거든요. 연령이라던가 내 투자 목표라던가 자금을 언제 어떻게 네. 써야지에 따라 다른데 네. 금은 항상 그렇게 비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에서 15%? 네,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금이 배당이나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높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금이라는 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의외로 큽니다. 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면 예금처럼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이 아니고 변동성이나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 한 10에서 15% 정도를 하시고 만약에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원화가 얼마나 더 약해질지 혹은 미국의 성장성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대한 비율만큼 금을 안전자산으로서 가져가시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10에서 한 15% 정도로 자기가 금을 좀 사겠다고 생각을 네. 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 투자 어떻게 해요라는 네, 어떻게 질문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습니다. 지금. 네. 금 투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계좌, 두 번째가 실물, 세 번째는 투자형 상품인데요. 네. 제일 쉬운 거는 사실 실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실물 거래로? 예, 직관적으로 내 손에 금을 쥐게 되시는 건데요. 네. 단점은 사실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살 때? 예, 실물이라서 부가가치세 10%가 구입하시는 금액에서 발생이 돼요. 네. 대신에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파시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물을. 두 번째가 이제 은행에서 금 계좌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제일 소액으로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내 은행 같은 0.1g, 그러니까 10,000원대로 투자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자녀 명의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0.02g 단위로 할 수 있네요. 네. 아주 작게. 네.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 좀 할 수가 있고 그 은행에서 금거래 계좌를 하실 때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네. 이거를 금을 꾸준히 적립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모였을 때 실물 골드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부가가치세나 일부 실물 수수료를 내시면 골드바로 빼실 수가 있는데 지금 1kg 골드바가 1억을 훌쩍 넘었잖아요. 네. 실물로 당장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은행에서 적립하셨다가 실물로 인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0.01g씩 사서 골드바로 꺼내려면 상당 기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이제 좀 적립을 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사실 때 수수료를 조금 내시고 나면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보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장기간 거래를 하시는 데 유리합니다. 네, 계좌가 있고 또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특히 금 관련된 ETF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ETF? 예, 네. 잔액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금 관련 ETF나 금과 관련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실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동일하게 금에 투자한다고 해서 동일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은 이제 글로벌 금 선물 지수를 추종을 하고 어떤 거는 국내 금 현물 지수를 추종을 하고 어떤 상품은 또 이 금을 채굴하는 예. 금광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보시지 않으면은 투자 성과가 내가 생각한 어떤 금 가격의 추이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금이 예. 계속 오른다고 해서 자기가 추종 봤는데 지수를 잘못 선택하면 네. 실제 안 오를 수도 있겠다. 덜 오를 수도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있겠다. 네. 증권에서 맞습니다. 합니까? 그런 상품들을 좀 다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상품명이나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예.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로 특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제금 선물 지수 같은 상품을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때 달러 환율까지 모두 반영하는 상품이 있고요. 예. 달러를 고정하고 들어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 환율 네. 변동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떠안는 방법, 그걸 선택을 해야 예, 됩니까? 이 용어를 그래서 해지랑 언해지라고 하는데요. 아, 해지냐, 언해지. 언해지냐. 해지가 이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해지는 환율을 울타리점에 이렇게 가둬두고 하는 상품이니까 환율 변동성은 줄이고 금 가격만 추종을 하는 상품인데요. 네. 환율의 변동성은 줄일 수 있지만 네. 지난 1년간처럼 환율이 쭉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는 이 오른 원달러 환율의 수익을 누리지 못하셨겠죠. 아, 예, 그러면 그런 달러 단점이 값이 있습니다. 조금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아까 해지를 안 말씀하신 하시는 해지를 게, 안 한 예, 언해지 언해지가 방식의 낫습니다. 투자를 조금 맞습니다. 선호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해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고정을 시키는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해지 이게 비용. 예, 계속해서 비용이 예. 그 수익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좀 장기간 특히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보다 언해지 상품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물 금을 살 때 금거래소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동네 금은방에서 사기도 네. 하고 하는데 보통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뭐 가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디서 사시느냐보다는 이 산 금에 대한 보증서라던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한 평균 금값 상승률 뭐 10% 이상은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나요?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적용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투자 상품이라든가 자산의 이동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고 서로 국가 간에 이게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국내 성장력이 다소 좀 주춤하고 이에 따라서 원화가 좀 약세를 계속해서 예. 보이고 있는데요. 예.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그럼 달러 혹은 이런 금과 같은 자산으로 원화 가치를 일부는 방비하는 방안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원화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화를 조금 가격이 센 자산, 달러라든지 금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최근 금값 동향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한아래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더 심각했습니다. 12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 2천 명 줄어든 건데요. 취업 현장에 초강력 한파가 몰아친 거죠. 내수 부진, 전국 불안에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을 내보냈고 기업들은 사람을 뽑지 않은 겁니다. 대학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에겐 황량한 벌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고용을 늘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로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길밖에 없는데 정치 경제적 환경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